안녕하세요, 작가 반재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제 사무실에 이렇게 놀러 오신 게 선생님 처음. 이거 저희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돼요. 이 평일 낮 시간에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좀 멀리서 오셨잖아요. 세종에 살고 있는 29살 세종에서 지금 온 거예요? 연차 내고 왔습니다. 이 연차 내고 오는 게 쉬운 건 아닌 거라고 생각 드는데 지금 또 달콤한 신혼의 재미에 빠져 있는데 이 귀중한 황금 같은 연차를 저한테 썼다는 게 제가 영광스럽다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 하는 일이 이제 생산 기술이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설비를 도입하고 개선하고 그런 업무를 하면서 전기 안전 관리자도 같이 겸직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수업 들었을 때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 계셨지 않죠. 않았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이직을 네네네,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원래 계셨던 회사가 저희가 처음에 다녔던 회사랑 비슷한 상황에 놓였었다. 뭐 맞습니다. 그 네. 얘기가 또 기억이 나서. 네네. 전 직장이 이제 적자가 심한 회사였는데 네. 구조조정을 한 70% 정도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살아남긴 했지만 선생님은 네네 전기 쪽으로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살아남긴 했지만 네. 미래성이 없어 보여서 여기서 10년, 20년 이렇게 다니기에는 좀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여서 이직을 결심하게 됐는데 지금 있는 회사는 자동차 1차 벤더 쪽에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네네.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시기, 또 그러다가 수업도 들었다고 생각도 좀 네네. 들어요. 이 수업을 왜 듣게 됐냐면 22년 3월입니다. 22년 3월이야? 네. 근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구나. 네, 그렇죠. 수업을 듣게 된 이유가 제가 대전에 원래 고향인데 어머니 성견지명이랄까요? 세종에 이제 관심이 계속 많으셨다가 기회가 돼가지고 피를 주고 분양권을 사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됐죠. 대전에 있다가 세종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그때는 결혼 전에. 네네 결혼 전입니다. 네. 좀 있다가 이제 부동산이 다 급등했잖아요. 그게 언제였죠? 20년도에 이사했는데 그때는 이제 세종시에도 좀 사람이 적다가 점점 많아지는 걸 느꼈지만 세종이 그때 되게 많이 급등하고 그랬을 때 아니에요? 네 맞아요. 허리 정도 왔을 때 그럼 어깨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네. 네. 21년도에 급등하는 걸 보면서 느끼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점점 부동산에 눈에 띄기 시작했죠. 부동산으로 좀 재테크를 시작해야겠다. 직장 생활에서도 적자 심한 회사 덕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작가님 유튜브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보게 됐죠. 보고 나서 정말 나하고 그 가치관이 비슷한 투자 방법이구나 느끼면서 책도 구매하고 책도 보면서 정말 한번 뵙고 싶고 교육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됐죠. 작년에 네. 1년 만에 만났는데 그러면 지금 성과가 좀 어떻게 돼요? 성과는 아직 그렇죠. 입찰은 몇 번? 다섯 5번 정도 아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1년이 지나는 동안 왜 입찰을 하다가 시간을 뒀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서 네네. 그래서 선생님 오신 이유가 1년 지나는 동안 경매에 관심을 멀리 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좀 해야겠다. 그러면 작년하고 달라진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제 의견도 좀 들으려고 오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거 수업료 내고 배우신 건데 왜 그동안 못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5번 정도 했을 때는 결혼 준비 과정이 있었고 네. 세종에 계시니까 주로 입찰을 어느 쪽으로 한 거예요?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경기도, 이천, 남양주 이쪽으로 했었습니다. 어떤 한 물건이 입찰자가 한 31명 정도 입찰을 해가지고 회의감이 살짝 들었죠. 작가님 덕분에 붐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너무 시선이 몰리다 보니까 몰리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관망을 해보자 하다가 제가 회사에서 중국 출장 잡혀가지고 한동안 못하고 이제 결혼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결혼 준비하고 또 결혼 준비하느라 바빠가지고 못했죠 그동안. 결혼 준비할 때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신경 쓸 것도 많으니까 그거 하면서 또 경매에 힘쓰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교육생분들 보면은 입찰하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도 드는데 수업 듣고 나서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게 뭐 경매를 해야지 옳은 거고 정의로고는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처음에 한다고 마음 먹고 나서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훨씬 비율이 많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다시 또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게 마음을 보여준 결정체가 어쩌면 여기 오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평일에 이렇게 시간을 또 연차까지 내가지고 멀리 오는 거는 쉬운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좀 들어서 이제 다시 신기일전 해가지고 작가님처럼 30채는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아니, 저보다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만큼 하지 말고 저보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늠이 좀 될 거니까 실제로 선생님이 낙찰 받고 내 돈이 얼마 들어가고 대출이 어떻게 돼서 월세 받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또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를 지향점으로라기보다 중간 과정으로 생각하고 선생님이 맞는 방향으로 저절로 잡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궁금한 부분은 이제 부모님 거주 중인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신혼집인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와이프 명의고요. 근데 이제 둘 다 아파트에? 혼인신고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고? 네, 애 낳으면 제 명의로 된 집을 처분을 안 하고 빌라를 이제 계속 낙찰받으면은 단점 아, 걱정되는 게 좀 있나 봐요? 네네 세금에 대한 거를 제대로 설계를 하고 나서 좀 시작을 하고 싶어서 이제 작가님 뵙고 이제 해결하려고 찾아왔죠.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 아파트 한 채가 있는 네네네, 거네. 네네. 그렇죠. 아내 명의 집에서 살고 네네. 있는 거고. 네네. 지금 당장은 상관없지만 향후에는 아기 갖게 되면은 혼인신고를 또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아파트가 두 채가 네네네. 장기적으로는 또 생길 가능성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세금. 세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저도 찾아봤는데 5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양도세를 안 내려면 양도세 중과를 아, 세대 합가에 의한 네. 비과세. 네네네 네. 비과세를 받으려면 작가님 책을 읽다 보면은 세금에 대한 게 제대로 설계하고 시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나를 팔 계획이 좀 있는 거예요? 아내 명의 있는 거를 좀 팔겠다? 아니면 부모님 명의 거를 좀 팔겠다? 뭐 둘 중에 하나를 네, 둘 중에 팔겠다는 하나, 게 예. 있는 거네? 비과세는 좀 챙겨야 되니까. 굳이 안 챙겨도 되는데 작가님 책 내용에 보면은 오래된 아파트라도 팔지 않고 기존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더 좋은 집으로 빌라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이사를 하는 게 책을 열심히 읽었네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지금 팔아야 될지 안 팔아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꼭 비과세 이런 부분을 떠나서 네네네. 두 개의 아파트를 계속 갖고 가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를 팔고 가볍게 빌라 네네. 투자를 네네. 하는 게 좋을까? 네. 아, 그 부분이 네. 궁금한 거네요. 네네. 그래도 젊은 나이에 29이라 그랬잖아요. 네. 굉장히 자산가네요. 아파트가 세종의 아파트가 두 개 있으면 선생님 나이 때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훌륭한 청년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삶이 뭐 나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산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어쨌든 상대적인 네네네.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20대 후반 또래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또래보다- 큰 자산가 아닌가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게 선생님이 유리한 방향을 하나씩, 이게 뭐 좀 조심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남들보다 내가 나은 점에 대해서 자꾸 자기 합리화를 저는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의, 이게 좀 조심스러운 단어긴 한데 약간의 우월감을 취하는 것도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재산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데 이제 또 역시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산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수업하면서 되게 많이 들거든요. 아파트가 두 채나 있는데 더 하려고. 예. 근데 더 효율적으로 유리하게 어떻게 움직일까. 네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판다는 거는 보통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세대학과에 의한 비과세 받는 게 당연히 똑똑한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저는 부동산에 대한 원칙이 팔지 않는다. 팔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신혼집으로 했던 아파트도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혼인신고하기 전에 그 아파트를 와이프 명의로 했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팔지는 않았어. 나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그때 많이 올라가는 시점이었을 때여서 차익을 많이 거둘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팔지는 않았어요. 뭐 내가 팔지 않는다는 원칙이라고 무조건 뭐 따라갈 필요는 당연히 없는 네네네네. 거니까 그 방향부터 한번 정하고 가는 게 나는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선생님의 방향을 두 개를 갖고 가는 때의 대안도 분명히 있고 하나를 팔고 갔을 때의 대안도 분명히 있고 장점, 단점이 분명히 있는 네네. 거니까 그거부터 먼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세금 부담은 그거마다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뭐가 나은 것 같아요? 고민을 뭐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 부모님하고도 상의를 많이 해. 선생님 또 어머님이랑 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론이 좀 어떤 것 같아? 어느 쪽으로 좀 기울고 있어요? 기울어져 있는 거는 이제 비과세 될 때 팔자는 그 여론이 좀 강하긴 한데 아, 좀 아까워? 어떤 파는 거를 주저한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근데 파는 거를 사람들은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거 흔치 않은 비과세의 기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안 파는 게 더 낫지 않나? 책? 좀 오래 갖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선생님 아내분하고 선생님 엄마는 네. 좀 다른 생각인가 보구나. 그쵸. 우연치 않게 선생님 첫 수업할 때 어머님도 좀 같이 오셔가지고 또 얘기를 좀 같이 나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머님은 왠지 제 느낌에 그 파는 거를 좀 권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네. 근데 선생님은 또 좋은 기회니까 팔고 좀 가볍게 한 다음에 출발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엔 좀 그냥 갖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네, 생각인가 맞습니다. 봐요. 네네네. 네. 왜 그러냐면 요번에 이직한 회사 근처에서도 이제 거기가 외곽 지역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마을을 다 없고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있고 이모 집이 여기 인천 검단 쪽인데 예전에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도 그때는 완전 외곽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최근에 가보니까 완전 개발이 거기 뭐 많이 돼가고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엄청 나잖아요 그쪽에. 그래가지고 10년, 20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갖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는 좀 안 파는 쪽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안 판다는 원칙을 정한 이유가 선생님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네. 저도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고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선생님하고 좀 달라서 경험상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처음에 아파트 2개 하게 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깨끗한 빌라도 아니고 오래된 빌라 그리고 반지하 빌라를 위주로 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팔아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오히려 더 고민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민스러운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판다의 옵션을 취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갖고 간다는 부분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후회가 남을 가능성이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2개 중에 내가 팔던 아니면 갖고 가던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혹시라도 약간 덜 득을 보는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래서 고민해도- 고민스러운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생각할 때 고민한다고 어차피 답이 안 나와요. 저질러야 돼요. 그렇죠. 네. 나는 순서가 오래된 빌라, 반지하 빌라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또 결혼을 해서 상대적으로 큰 덩치지 아파트를 사게 됐는데 내 나름대로 경험한 게 오래된 빌라들이 바뀌는 모습들 그리고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모습들을 내 나름대로 좀 느낀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신혼집으로 했던 아파트를 고민하다가 팔지 않기로 했거든요. 경솔한 행동이었는지 잘한 행동이었는지 사실 나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길게 바라보려고 네. 노력을 하다 보니까 왜 저는 그 아파트를 팔지 않기로 했냐면 그때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니까 만약에 중간에 비과세로 팔고 나서 그때는 취득세 중과도 없었거든요. 그럼 팔고 나서 다른 아파트를 샀으면 잘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한 3, 4년 전 대비해서 지금을 바라봤을 때 혹시라도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더 길게 놓고 10년이든 20년이든을 또 바라본다면 사실 그거는 모른다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그 아파트를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지나가다가 한 번쯤은 그 아파트를 볼 가능성이 나는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아파트를 봤을 때 속상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 뭐 지금 가격이랑 분명히 10년이건 20년이건 그 아파트의 가격은 내가 그 당시에 아무리 좋은 가격에 꼭지에서 팔았다고 하더라도 10년, 20년 후에 바라봤을 때 과연 잘했을까? 그건 사실 무조건 더 비싼 가격일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그리고 그 아파트도 90년에 지어진 낡은 아파트인데 그 10년, 20년 되면 똑같은 그 모습일까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서 저는 사실 선생님도 잘 알겠지만 형 겁이 되게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행동한 거에 대해서 자책을 하거나 후회할 가능성이 좀 되게 큰 사람이라는 걸 저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알고 파악한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나는 괜히 속상해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팔지 않게 된 것 같고 뭐 제 나름대로는 그런 부동산은 팔지 않는다 라고 원칙을 세워놨더니 삶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선생님이 하나를 팔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하는 거가 지금 상황에서 고민하는 거지. 이거 해결되면 좀 좋겠다. 근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또 그렇죠. 계속 반복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럴 때마다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약간은 소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소모적이라는 부분은 내가 고민해서 답이 명확히 나온다면 그게 소모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고민한다고 나오지 않을 게 분명한 건 맞다고 나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내 나름대로 삶을 조금 편안하게 효율적으로 살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기준과 원칙을 하나씩 세워놓게 되면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선생님 같은 상황이 지금 나한테 왔다라고 하면 나는 무조건 갖고 갈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월세를 주든 전세를 주든 아파트는 전세가 잘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월세를 줘서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겠다라는 관점으로 갈 것 같긴 해요. 나 같은 경우는. 근데 아시겠지만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하는 사람은 분명히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또 선생님하고 저 상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선생님 지금 아파트 2개니까 또 판다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지만 저는 양도세라는 부분 때문에 판다는 거는 아까운 거지. 손해보는 짓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예 더 마음 편한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안 판다 쪽에 한 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나중에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 지금은 약간 가벼우니까 선생님 명의로 한 채가 있는 거니까 빌라가 한두 개 늘어난다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세금에 대한 걱정은 아직은 조금 덜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세금에 대한 걱정이 결국에는 종부세를 걱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상관없지만 결혼했을 때 종부세 별로 아직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둘이 합쳐서 7억 1천이거든요. 공시지가가. 선생님 3억 명의 8천이요. 그리고 아내께 3억 1천? 3억 천? 한 7억 정도 되는 네, 7억 거예요. 정도. 종부세는 9억까지잖아요. 그리고 종부세는 개인당이에요. 세대 합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도 한 5억 정도 여분 있는 거고 선생님 아내분도 6억 정도 여유가 있는 거니까 그럼 뭐 빌라 늘리는 데는 제약은 없지 않을까? 2주택만 이제 1억 초과해도 되고 그 이후에 주택은 이제 1억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취득세에 대해서. 취득세에서? 네. 그러면 선생님이 고민하는 게 종부세가 아니고 취득세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항상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에 대해서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 되게 많이 나오지 않냐? 라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 포괄적인 단어로 세금이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세금을 구분을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우리가 다뤄야 될 세금은 뭐냐면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이렇게 5개거든. 근데 우리 관점에서 좀 신경 써야 될 거는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는 종부세예요. 이렇게 3개 정도만 추려서 분류를 해보면 돼요. 그러면서 이 3가지의 세금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보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두 번째 주택까지는 1억 초과를 해도 되고 세 번째 주택부터는 1억 이하로 한다. 그건 취득세 관점에서 유리한 방향이 맞죠. 그렇게 하면 돼. 그거는 팔던 안 팔던이랑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고 판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주택이냐 세 번째 주택이냐 그 차이인 거잖아요. 둘 다 1억이 넘는 거니까 팔든 안 팔든 어쨌든 두 번째 주택 한 번이야. 1억 초과에 대해서 취득세가 1% 나오는 그 부분 얘기한 거잖아요. 조그만 거 한 채 때문에 뭐 아파트를 팔고 안 팔고는 그렇게 저는 연관성은 덜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선생님이 투자를 한 채만 더 할 거다 라고 하면은 그 고민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 초두에 말씀하신 게 선생님처럼 한 30개는 할 거다 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거를 두 번째 주택을 어떻게 유리하게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아니 제 생각이에요. 맞아요. 저도 한 몇 주 전에 낙찰을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걔도 공시가격 1억 이하로 받긴 했어요. 그리고 뭐 수도권에 1억 이하 그거는 분명히 반지하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 빌라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도 1억 이하짜리가 할 게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또 선생님이 작년에 수업 들었을 때랑 지금이랑 교재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넓어졌단 말이야. 그 안에서 저는 뭐 굳이 1억 이하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취득세 뭐 중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나온다면 나는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분명히 그리고 나는 이거는 약간 나에 대한 오해일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교육생분들한테 1억 이하만 하라고 하지 않았거든. 근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난 그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하지 않으셨죠? 근데 다주택자는 무조건 1억 이하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저도 많이 듣는 것 같아서. 근데 제 생각엔 수익률만 맞으면 그럼 그렇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다 이 소액 투자자 분들은 우리가 항상 경쟁률에 대해서 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주택자 분들이 더 많을 거 아니야. 이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조그만 주택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1억 이하를 또 공략하지 않을까? 그럼 뭐 30명 들어왔다며. 그거 1억 이하 아니었어?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럼 생각을 해봐. 그 30명 넘어 해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서 뭐 높은 가격에 뭐 얼마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30명 들어왔다 그러면 싼 가격에 낙찰받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 네. 그 낙찰 받으신 분도. 그러면은 차라리 1억 초과되는 거를 뭐 취득세 중과를 8%, 12%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쉽지는 않아요. 그게. 그쵸. 나 같은 경우도 이제 12%란 말이야. 그 1억 초과를 한다 그러면 네. 그 12%면은 뭐 1억짜리 하면은 1200만 원을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 하니까 수익률이 나와도 진짜? 아까워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게 1억 이하. 1억 이하를 한 거지. 그게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머리로는 나오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말은 나도 그렇게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생각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더 치열할 수도 있는 거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네. 취득세에 관해서는 내 생각 팔고 안 팔고의 네, 관점이랑은 상관없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그냥 투자는 하면 되는. 어차피 세대합과 비과세는 집이 몇 채든 상관이 없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 아파트 큰 게 2개 있어서 내가 지금 당장 하지 못하는 이유랑은 상관없는 거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요. 취득세는 됐고 종부세? 종부세. 종부세 같은 경우는 기준이 선생님 만약에 혼인신고를 했다 가정을 한다면 이제 다주택자인 거잖아. 네. 1가구 2주택 2주택 이상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종부세 기준이 9억이잖아요. 네. 9억이 선생님 9억이고 선생님 아내분 9억 네. 따로 오란 1인, 말이야. 1인 그렇죠. 9억씩. 기준이 9억으로 주는 네. 거고 그러면 아직 거의 4억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뭐 그 종부세랑도 별로 상관이 없다. 그 이후에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도 상관이 없나요? 이후에 그 이후가 그가 뭐야? 빌라 낙찰 받은 이후에 여러 개의 빌라를 낙찰 받은 이후에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하나는 아닌 거네. 그쵸. 그러니까 9억 이후에 9억까지 아. 채운 다음에 그것도 질문을 사실 좀 많이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건 사실 9억 넘고 나서 생각해봐도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 못해도 한 5개는 받아야 돼. 네. 그럼 또 이거 생각해볼 게 뭐냐면 5개 빌라만 이제 선생님 명의로야. 선생님 아내분 명의로도 한 5개를 더 할 수 있어. 네. 그렇죠. 둘이 합쳐서 10개를 해야 돼. 10개는 언제 되는 건데? 계략적으로. 그러면 진짜 빨리 해서 1년이다. 그 부분 왜 제가 물어보냐면 이런 부분은 이것도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어요. 지금 기준에서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열채를 하려고 하면 선생님 아내분 명의도 사용을 할 계획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열채 하는데 2년 내에 뭐 열채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진짜 빨리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2년 후에 취득세와 종부세 기준이 같을까라는 거야. 그때 똑같을까 과연? 그러니까 왜 10개를 할 이후 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가냐는 나는 생각인 거야. 지금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아니 내 생각은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 안에 뭐 10개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되지 뭐.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 근데 그 임대사업자가 또 지금처럼 똑같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맞아요. 이건 계속 바뀌고 있는 건데 그 얘기를 또 하냐면 나도 원래 네.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원래 되게 계획적인 사람이야. 원래 계획을 첫 번째 집 하고 이제 4개는 방창한 카드 쓰고 하고 뭐 5개부터는 뭐 사업자 제출로 가고 뭐 10개 이제 종부세가 꽉 차면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 받고 뭐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나도 원래 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근데 왜 그런 과정을 안 하게 시작했냐면 그게 자꾸 바뀌더라고. 바뀌잖아요, 중간에? 나도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도 하기가 편해요. 근데 자꾸 바뀌면은 계획을 계속 수정해야 돼. 또 힘을 써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큰 방향만 정하면 돼요. 그거는 나는 한다. 선생님이 아까 말한 뭐 30개든 100개든 나는 계속 월세 쪽으로 현금 흐름을 늘려가겠다만 방향을 잡고 지금 상황에 맞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유리한 방향대로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너무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뭐 내가 뭐 훈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무 제약이 없어. 그냥 하면 돼. 오늘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었고 입찰장을 가는 것도 그냥 나쁘지 않았다 생각도 드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나서 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아주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그러면 종부세도 어쨌든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그건 그리고 네. 한 아내랑 선생님이랑 5개 정도씩 하고 나서 부분이니까 사실 지금 고민할 부분이 사실 아니었다라는 거네. 그러면 세금에 대해서는 사실 큰 부분이 이거 2개니까
다른 또 궁금한 게 있나? 세금에 대해서는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은 언제 고민을 하는 거냐면 세금이 날라오면 사실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날라오면은 그거를 줄이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저는 공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딱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잊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너무 세금에 대해서도 나는 그렇게 너 예민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을까? 특히 만약에 종부세가 나왔다. 종부세 초반 구간은 얼마 안 돼요. 몇십만 원이야. 거기서 만약에 9억에서 조금 넘었다. 그럼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올 건데 몇백만, 몇천만 원 나오면은 당연히 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도 있는데 10만 원 날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그렇게 또 예민하게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또 아니란 생각도 저는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지레 겁을 먹어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제 생각에 되게 많아요. 언론에 이제 비춰지다 보니까 그렇지. 종부세에 대해. 그리고 그 언론에 어쩌면 나오는 사람들은 강남에 아파트가 2개 뭐 이런 세종을 무시하는 게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 뭐 종부세 몇천 몇백 이렇게 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아파트 2개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맞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가는 것도 도움이 되죠, 분명히. 그럼 좀 답변이 됐나? 네네. 그럼 당장 이제 집에 가서 스피드 옵션을 보면 된다라는 네, 거야. 맞습니다. 그러면 좀 고민이 해결이. 네,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고민했던 게 집을 팔아야 될 것인가, 그거랑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세금, 그 2개는 좀 답변이 된 거. 혹시 다른 것도 있어요? 요새 또 있어요? 그래요. 예, 요새 이제 괜찮은 지역 어디를 보시는지 또 궁금해서. 지역을 어디를 할 것인가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작가님이 요새 보시는 지역. 저요? 저는 안 봐요. 최근에 또 낙찰을 받아가지고 나는 어디를 보냐면 나는 선생님이 안 보는 걸 봐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물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 물건은 분명히 괜찮은 물건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왜냐면 내가 어느 지역이 괜찮다, 어떤 물건, 어떤 스타일의 외형을 갖고 있고 어떤 평형을 갖고 있고에 대해서 얘기를 분명히 1년 전이랑 지금이랑 제가 수업 스타일이 완전 달라지거나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비슷한 물건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이 막 차고 넘치지 않거든. 그럼 이게 줄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런 물건들을 저는 질문을 많이 받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요. 어떤 그쵸. 부분에서. 그쵸. 내가 수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서는 나는 투자하는데 상황이 되게 제약이 돼. 나는 그런 게 좀 불편하거든요. 입찰장 딱 갔는데 선생님하고 나랑 똑같은 물건을 들어가서 경쟁하는 것 자체가 난 되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이 얘기는 했을 것 같긴 한데 나의 입찰의 기준은 질문한 물건은 입찰하지 않는다 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질문 안 하는 물건들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물건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좀 케이스가 다른 부분이긴 한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인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냥 뭐 일반 빌라예요. 뭐 지상층 빌라. 근데 수업할 때 이거 괜찮은 물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하자가 있었어요. 세금 인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물건. 그리고 누가 미납을 했어. 근데 그게 꼭 모양새가 세금 인수 때문에 미납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 물건은 100% 안전한 물건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해보시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혹시 거기에 대한 인수가 나온다거나 하면은 내 돈이 조금 손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입찰을 해라라고 지난달이었어요. 다 얘기를 했어요. 수시에 보여줬어요. 해보시라고. 근데 집은 괜찮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리스크가 없다면 혹시라도 이건 낙찰 받고 나서 알 수 있는 거니까 리스크가 만약에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는데 리스크가 없다 라고 하면 굉장히 잘 받게 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교육생분들이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례를 한 이유는 뭐냐면 미납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리스크 있는 거를 생각하고 한 거예요. 혹시라도 미납을 했다? 잔금을 내가 못 냈다? 세금 인사가 되게 커 생각보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건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은 수업 자료를 좀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을 보지는 않아요. 수업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우리 수업할 때가 규제가 제일 셌을 때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현장 수업한 게 그 막 남양주 그쪽에 갔었잖아요. 그쪽도 갔을 때 괜찮은 부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때 수업 들었을 때보다는 다 좋아요. 어쨌든 지역은 거기 뭐 안쪽으로 한다 그러면 사람은 더 많이 살 거고 아마 임대료에 있어서도 더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볼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지.
그래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선생님 작년에 같은 경우는 볼 수 있는 데가 좀 규제죠. 제약이 많이 됐으니까 네네. 이렇게 임장 가곤 할 때도 차 타고 가야 많이 되잖아요. 예. 많이 이 대중교통으로 가는 건 사실 조금 불편했을 것 같고 그쪽도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지금은 선생님 동네도 그렇고 뭐 대전, 서울 사시는 분인데 대전도 최근에 낙찰 받으신 분이 있어요. 서울에 계신데 네. 이런 부분도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또 뭐냐면 나한테 가까이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쉽게 어쩌면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크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지방에 이런 물건들을 탐을 내는 경우를 저는 되게 많이 본 것 같고 반대로 선생님은 분명히 서울이 좀 탐이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수도권 쪽을 또 나도 저쪽 살았으면 진짜 내가 물건 다 쓸어 갔을 텐데 뭐 요런 근데 내가 거리에 제약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어쩌면 나는 선생님 주변에 더 괜찮은 물건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난 선생님 동네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가까운 곳에 보물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 투자의 1번은 근처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항상 생각은 있어서. 왜냐면 선생님도 입찰 막 서울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작년에. 네네네. 했을 때 그 한 번 입찰 때문에 에너지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고 또 폐차라면 거기에 대한 허탈감 그렇죠, 허탈감. 하루가 그냥 날라가.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게 몇 번 반복되면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 에너지를 좀 아끼는 노력,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면서. 그래서 괜찮은 지역은 남이 안 보는 지역이다 라고 나는 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가까운 지역, 그리고 내가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 이상적인 지역이 아닐까라고 전 생각해요. 왜냐면 주택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월세 수요는 많이 있을 거거든. 그럼 꼭 서울을, 수도권을 고집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앞뒤가 안 맞다고 넌 서울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근데 뭐 지금 생각은 나는 그렇게 갖고 있어요. 네. 이것도 뭐 지뢰 겁을 먹는 건데 인구 소멸이 인구 소멸. 인구 소멸 때문에 저도 이제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네.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전 이상 그 위로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규제가 풀리다 보니까 서울 3구 빼고는 다 풀렸더라고요. 서초, 뭐 용산, 강남 이렇게 네. 빼고 다 풀려가지고 서울도 하고 싶긴 하죠. 그러니까 나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한 네. 거고 교육생분이 뭐 여기 사시는 분이 대전도 가고 네. 뭐 경상도도 가고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야. 얼마 전에 그 포항 받으신 거. 뭐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건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나도 간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나는 못 가요. 그건 나랑은 그쵸. 잘 맞지 네, 않다고 별개. 생각해요. 네. 저한테 맞게 저는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사례가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궁금한 게 있나?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요? 네. 다행이네. 그래도 선생님이 멀리서 오셨는데 궁금했던 거와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은 해소가 됐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멀리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약간의 도움거리가 됐다는 생각이 조금 드니까 오늘의 몫은 좀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 삶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못 들었는데 그 부분은 선생님의 첫 번째 월세 부동산에서 우리 만나 뵙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찍을 때는 이게 잘 나올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데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1시간 했어요. 그러면은 40분 편집이 될 거거든, 이 정도면. 그러면